안녕하세요. 삼성 SDS 연구소 최효근 프로입니다. 저는 오늘 딥러닝 모델을 프로덕션 현장에 배포하고 서빙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구글의 알파고가 등장하고 나서부터 딥러닝 기반의 AI 기술들이 생활 전반에 걸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음성으로 음악을 제어한다거나 영화를 추천받고 쇼핑 패턴을 분석해서 상품을 추천받는 서비스를 한 번씩들은 활용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딥러닝 기반의 AI 기술을 기업 환경에 적용한다면 어떤 서비스를 활용할 수가 있을까요? 이미지나 동영상을 입력으로 받아서 핸드폰의 외관을 검사한다거나 부품이나 도장면의 분량을 검사하는 서비스가 이런 서비스의 예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그동안의 고민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처리 시간을 좀 더 단축하고 초기 도입 비용을 줄이고 그리고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을지 그런 고민을 하면서 딥러닝 연산을 어떻게 경량화할까라는 연구 주제를 하나 잡아서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서비스가 실제 운영이 될 때 어떻게 표준화된 형태로 중앙에서 관리가 가능하고 서비스의 품질을 위해서 가용성이나 안정성들을 제공할 수가 있을지 이 부분에 있어서 연구 개발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제가 오늘 발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먼저 어떻게 딥러닝 연산을 경량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해답으로 경량 딥러닝 기술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딥러닝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을 살펴보면 높은 정확도를 위해서 더 많은 레이어들이 생기고 그리고 더 많은 가중치와 연산을 수행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레슨액 같은 경우에 1초 동안에 110억 회의 부동소수점 연산을 실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산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딥러닝 서비스의 형태는 실시간 서비스가 대부분입니다. 왼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로의 상황을 바로 판단해서 이거는 신호등, 이거는 자동차, 그리고 저거는 사람.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판단하는 서비스를 요구를 받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서비스를 실제 제공할 때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컴퓨팅 자원이 제한된 엣지 디바이스 등에서 제공을 하게 되면 좀 더 다양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최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량 딥러닝 기술이 각광을 받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경량 딥러닝 기술은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뉘어지는데요. 학습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더 나은 딥러닝 모델을 만들까를 고민하는 경량 알고리즘 연구 분야가 있고요.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델을 가지고 서빙하고 배포할 때 어떻게 이 모델을 최적화할까를 고민하는 알고리즘 경량화 연구 두 가지 분야로 나눠집니다. 본 세션에서는 알고리즘 경량화 기법들을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법은 프루닝이라고 하는 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추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중치와 노드를 제거해서 전체 연산량을 줄이는 방법인데요. 지금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가중치가 0.4545 이렇게 큰 가중치인 경우에는 추론에 영향을 미칠 테니까 제거하지 않고 0.000 이렇게 시작하는 아주 작은 가중치인 경우에는 0으로 바꿔서 전체 연산량을 줄이는 기법이 프루닝 기법입니다. 두 번째 소개드릴 기법은 퀀티제이션이라고 하는 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활성함수의 값이 그리고 가중치의 값이 어느 정도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데 착안해서 만들어진 기법인데요. 예를 들면 플로팅 포인트 어떤 활성함수의 플로팅 포인트의 값이 최소값은 마이너스 10.0, 최대값은 30.0이라고 한다면 가장 최소값인 마이너스 10.0을 8비트 인티저의 가장 최소값 0에 매핑을 하고 그리고 30.0의 값은 8비트 인치의 가장 최대값인 255에다가 매핑을 한다면 30비트 자료형이 8비트 형태로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디스크 사용량이라던가 메모리 사용량은 4분의 1로 줄게 되고 그리고 전체 수행 속도는 2배 이상 성능 향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퀀티제이션, 한글로 표현을 하면 양자화라고 하는 이 기법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포스트 트레이닝 퀀티제이션, 그래서 학습 후에 양자화를 하는 방식과 퀀티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 그래서 양자화를 인식한 학습,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포스트 트레이닝 퀀티제이션 기법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는 조금 떨어질 수가 있지만 샘플 데이터만으로 변환이 가능하고 그리고 재학습이 불필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퀀티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를 유지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학습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다 필요하고 재학습이 한 번은 수행돼야 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려는 유스 케이스에 따라서 적절히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자화를 하게 되면 자료형이 인티저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렇게 인티저형으로 변화된 경우에는 TPU를 활용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기술적인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TPU는 인티저 연산에 특화되어 있고 텐서 연산에 아주 강력한 성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CPU에서 실제 인퍼런스를 수행하는 것 대비 모델 압축과 TPU를 통한 하드웨어 가속을 같이 활용하면 55배 정도의 최대 성능 향상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방금 소개드린 이런 경량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올해 연구 개발한 부분은 DL 컨버터라고 하는 모듈인데요. 이 모듈을 활용하면 딥러닝 모델을 집어넣고 그리고 압축 방식을 설정하고 하드웨어 가속을 GPU로 할지, TPU로 할지만 선택을 하면 그러면 실제 그 딥러닝 모델이 아까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딥러닝 기법들이 다 적용되어서 결과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 딥러닝 모델의 형식을 텐서플로우 그리고 ONNS 형태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프레임워크로 지원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 경량화 엔진도 내년도에는 좀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딥러닝 모델을 경량화를 완료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실제 IT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비스로 만들고 그리고 디플로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딥러닝 모델을 실제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나면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딥러닝 모델을 서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한데요. 서빙하기 위한 아키텍처도 준비를 해야 되고 API도 다 설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실제 그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이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모델을 해당 컴퓨팅 자원에 배포하는 일도 필요하고 이 판단을 하려면 이미지라든가 그리고 보이스 데이터가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연계에 필요한 모듈도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추론을 실행하는 런타임 엔진도 개발이 되어야 되고 판단을 하고 난 결과를 상위 시스템으로 올린다거나 아니면 DB에 저장을 하기 위한 모듈도 개발이 되어야 되고 이 전체 과정상에서 컴퓨팅 자원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리고 프로세스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모듈도 필요하고 어떤 데이터의 변화가 생겼을 때 데이터 드리프트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변화량을 캐치하는 모듈도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각각의 이 어플리케이션을 제어하는 모듈도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이런 과정이 거쳐져야 정말 IT 서비스로 운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모델의 서빙을 지원하는 엣지 컴퓨팅 플랫폼을 작년부터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서빙을 잘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디플로이를 더 잘할 수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 고민들을 바탕으로 6가지 키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 포인트들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현장의 요구사항을 아주 정확하게 캐치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도메인 현장에서는 성능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요. 어떤 도메인에서는 모델의 정확도가 정말 중요한 요소일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도메인에서는 시스템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고 대량으로 배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량 배포 관련된 기능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요구사항들은 실제 서비스가 운영되고 나서 우선순위가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우선순위의 변경에 따라서 또 시스템이 변화가 돼야 되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스템의 유연성 부분은 아주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센서 데이터를 필터링하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상을 판단하고 그리고 수율이 감소된 원인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 감소된 원인이 어디가 정말 많이 발생을 했는지 지점별로 월간 통계를 하는 이런 큰 그 분석의 어떤 플로우가 있다라고 하면 이 플로우를 전체 데이터를 다 클라우드로 보내서 클라우드에서 수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지만 레이어별로 분산을 해서 데이터에 대한 필터링은 엣지 디바이스에서 수행해서 데이터량을 줄이고 그리고 실시간 판단은 게이트웨이에서 수행을 하고 그리고 전체 분석량을 모아서 전체 월간 통계는 클라우드에서 수행하는 등의 이런 그 분석의 워크로드를 레이어별로 분배할 수 있다면 좀 더 효과적인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포인트도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제가 이상과 현실의 갭 고려하기라는 제목으로 타이틀을 달았는데요. 딥러닝 관련해서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상당히 아름다운 환경에서 그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를 가정하고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을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배포를 하고 그리고 오케스트레이션을 다 지원받으면서 개발팀은 데브옵스 형태로 일을 하는. 하지만 실제 현장의 상황은 조금 다른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개발을 할 때 현재 바로 쓸 수 있는 솔루션도 준비가 되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N+1, N+2 미래를 위한 기술도 준비를 하는 게 같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는요,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프로그램의 재현성을 보장하는 부분입니다. 내 PC에서는 분명히 잘 돌아가는데 운영 서버에 배포하면 잘 돌아가지 않는 케이스가 되게 많이 있죠. 이런 케이스를 최소화하는 일이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 머신러닝이나 그 딥러닝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 그 CPU 프로세서, GPU 프로세서를 활용한 매트릭 연산을 많이 수행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CPU 아키텍처가 ARM 아키텍처인지 x86인지 그리고 OS가 윈도우인지 리눅스 계열인지 그리고 프레임워크를 텐서플로우를 쓰는지 파이토치를 쓰는지 버전은 또 어떻게 다른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나 구현체가 다 바뀌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조금만 환경이 변화돼도 실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된 실행 환경을 미리 가져가시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포인트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필연적으로 어떤 모델의 정확도를 개선한 다음에 다시 재배포를 한다거나 데이터의 유입량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다시 설정해서 재배포하는 케이스가 대단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어떤 정책으로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대안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배포해 나갈지 그 부분을 사전에 고민하시는 게 또 중요합니다. 자원량이 2배 준비 가능하다면 그 9버전에서 새 버전으로 일제히 전환하는 블루그린 정책을 쓸 수 있는데 이 블루그린 정책을 정말 쓸 수가 있는 환경인지 이 도메인은 기술적인 리스크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한 대씩 새 버전으로 변화를 해나가는 롤링 형태의 그 디플로이 정책을 활용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 새 버전의 서버들을 일부 사용자들한테 배포한 다음에 에이브 테스팅을 계속 진행하면서 점점 개선을 해나가는 카나리 형태의 디플로이 정책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아키텍처를 설계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 그 어큐러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 그리고 시스템의 전체적인 성능을 고민을 많이 하시는 ML 아키텍트, ML 엔지니어 분들 그리고 서비스의 퀄리티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오퍼레이터 분들 간의 협업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태스크가 다르고 그리고 아주 중점적으로 수행돼야 되는 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 그 스텝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이 무엇인지 각 역할자들이 서로 이해도 하고 그리고 대화도 많이 하고 협업하는 게 정말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요. 가장 최근에 수행했던 POC 같은 경우도 각 역할자 간에 이런 그 시너지가 발생하는 활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서빙과 디플로이를 잘하기 위한 6가지 포인트들을 설명드렸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연구 개발을 진행해 오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딥러닝 런타임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그 배포할지에 대한 그 재현성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고 배포하기 위해서 DL 런타임 빌더라는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이 엔진을 활용하면 도커 컨테이너 기반으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서 배포가 되기 때문에 도커가 설치되어 있는 환경이라면 프로그램의 재현성이 100%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유입 부분, 데이터가 들어오는 부분, 그리고 데이터가 실제 수행되는 그 결과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분이 개발이 불필요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서빙과 디플로이를 관리를 위한 플랫폼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디바이스를 제어하고 그리고 리소스를 수집하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플랫폼을 개발을 해오고 있고 클라우드와 실제 수행되는 서버 간의 보안 연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어떤 형태로 개발을 했는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간단한 데모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데모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플랫폼 기반의 이 딥러닝을 만들고 딥러닝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배포하는 지금 데모인데요. 전체 상태를 이렇게 대시보드로 보실 수가 있고 x86 서버도 이렇게 등록해서 CPU나 메모리 사용량들을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고 ARM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오드로이드 기기도 바로 한눈에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도커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파이썬 어플리케이션, 브라이틱스 AI의 워크플로우, 그리고 딥러닝 어플리케이션을 간단하게 등록해서 배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등록하고 배포를 해보겠습니다. 딥러닝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등록을 한 다음에 입력 데이터를 어떻게 받을지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 모듈을 등록을 하면 저 딥러닝 모델에 각각 파라미터들이 한눈에 보이게 되고요. 이렇게 등록된 어플리케이션은 아까 설명드렸던 DL 컨버터를 활용해서 아까 경량 딥러닝 기술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컨버트를 수행을 하면 바로 저렇게 컨버트가 수행이 되게 됩니다. 지금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고 나면 저렇게 상태가 변하게 되고 저렇게 최적화가 끝난 딥러닝 모델을 도커 컨테이너 기반으로 배포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배포 정보를 추가를 하고 그리고 배포를 수행할 기기를 목록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지금 오드로이드라고 하는 엣지 디바이스로 배포를 하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선택을 한 다음에 앱 배포를 클릭하면 저 어플리케이션이 바로 도커 형태로 동적으로 그 오드로이드 기기에 배포가 되고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하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은 플랫폼 기반으로 중앙에서 모니터링도 가능한데요. 디바이스 옵스라고 하는 화면으로 들어가면 해당 디바이스가 어느 정도의 CPU를 사용을 하고 있고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는지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 네트워크 정보도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원격지에 떨어진 디바이스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제공하는 웹 콘솔을 활용하시면 바로 도커 컨테이너의 SSH 형태로 접속을 해서 로그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리얼 포트로 디바이스를 연결해서 직접 방문을 한다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겠죠. 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들의 배포 상황도 앱 옵스를 화면을 통해서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체 디바이스 중에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고 앱 상태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체 통계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6가지 서빙과 디플로이를 잘하기 위한 그 키포인트들을 설명드렸는데 그 6가지 포인트를 마지막으로 서머라이즈 해드리면서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현장의 요구사항도 정확히 아셔야 되고 그리고 분석의 워크로드를 레이어별로 분배하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현재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솔루션과 그리고 미래를 위한 솔루션, 양손잡이 조직으로서 그 2가지를 준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고요. 실행되는 프로그램의 재현성을 보장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고 디플로이의 정책을 사전에 고민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런 말씀도 드렸고요. 그리고 트레이닝 단계, 서빙 아키텍처를 구성하시는 단계, 그리고 실제 운영되는 환경에 서로 간의 태스크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도록 많이 협업하시는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발표가 그 딥러닝, 머신러닝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는 데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딥러닝 모델을 프로덕션 현장에 배포하고 서빙하기 위한 방법을 포인트를 짚어서 발표해 주신 최유근 프로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프로님께서 발표해 주시는 동안 댓글로 많은 관심 보여주셨는데요. 그중에 궁금하신 점 제가 대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경량화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피부에 와닿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 딥러닝 모델 같은 경우에 연산량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 학습 과정에서 그 딥러닝의 그 연산 자체의 구조, 네트워크 구조라던가 그 딥러닝의 연산량 자체를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실제 그 프로세서가 실제 그 계산을 수행할 때 어떻게 더 가속화해서 수행할 수 있을지를 2가지를 다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량 자체를 이제 줄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처리량 자체를 줄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서 제가 그 경량화 기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렸는데, 조금 내용이 만약에 좀 더 필요하시다고 하면 학습 때는 어떤 경량화 기법들이 있는지와, 그리고 학습 이후의 과정에는 어떤 알고리즘 경량화 기법들이 좀 더 있는지 좀 더 정리해서 홈페이지를 통해 좀 더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방금 답변해 주신 경량화 부분과 관련이 있는 질문 같은데요. 다음 질문은 모델 압축을 하는 경우 정확도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모델 압축을 하게 되면 아까 잠깐 소개드린 그 포스트 트레이닝 퀀티제이션 같은 경우에 정확도가 조금 영향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그 레이어가 좀 적은 경우에 그 해당 딥러닝 네트워크가 여러 가지 에러의 상황, 아웃라이어 상황을 다 담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력 데이터가 학습 외에 조금 다른 형태로 벗어났을 때 그 가중치 양이 사실 줄기 때문에 정확도 손실이 꽤 있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특히 레이어가 작은 모바일넷 같은 그런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도가 중요한 유스 케이스이신 경우에는 퀀티제이션 어웨어 트레이닝 같은 기법, 그러니까 학습 때 양자화를 하는 그런 기법을 활용하시는 게 좀 더 좋은 어프로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딥러닝 경량화 기술을 실제로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라고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 뭐 구글이라든가 엔비디아에서 딥러닝 모델의 압축 관련된 그 오픈 소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오픈 소스들을 활용해서 사업부에서 실제 엔비디아 기술들이라든가 구글 기술들을 활용해서 실제 적용한 케이스는 몇몇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DL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구 개발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좀 많은 사업부에서 적용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유익한 발표해 주신 최유근 프로께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